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행이다. 앞에 헛소리 하는 거 누르면 안 돼가지고. 자, 2번. 1번은 너무 쉬워서 할 수 있어요. 2번부터 볼 거예요. 가와 나를 감상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별로 어려운 말은 없으니까 그냥 빠르게 읽어놓고 하나.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 밑줄 긋고 지금 넘어오세요. 조금 기다려 드릴게요. 됐죠? 3번. A를 참고하여 기억 미음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굳이 시어의 의미를 살펴보고 물어보는 거라서 굳이 얘는 읽어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문제 풀면서 보시면 되니까. 밑에 나와 있는 4번. A와 B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내 말 만들어 놓고 맞는 거 찾으러 오면 되겠죠? 앞으로 넘어갈게요. 이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시들. 한번 볼게요. 새로 생긴 마트에서 김치 한 통을 사려고 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김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작년에 김장할 때, 재작년에 김장김치가 모자랐거든요. 작년에 김장할 때, 저희 어머니한테. 이번엔 한 200포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3년 먹었어요. 축하나면서. 속이 꽉 찬 배추가 원래 속부터 단단하게 오리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과거에 편견, 선입견 나쁘지 않아요? 핵심 소재는 배추가 되겠네요. 겉잎, 속잎이랄 것이 없이 겉, 속과 속이 구별, 차별, 구분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대로 벌어져서 자라다가 굉장히 자유롭게 자라나 봐요. 그중 땅에 가까운 잎 몇 장이 스스로 겉잎이 되어 나비에게 몸을 주고 벌레에게 몸을 주고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희생한다는 얘기죠. 즐겁게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 어머, 저는 희생이라고 했는데 자기 몸이 먹히는 걸 빌려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고 옛날에는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 거였구나 라면서 새로운 것으로 따지면 일종의 깨달음이죠. 알부를 달듯 속이 꽉 차오는 거라.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어.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늦가을 정도 되겠지. 채마밭 조금 빌려서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본 후에 알게 된 것이다. 무심코 배추 모종을 심어본 이 깨달음의 과정에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이 있었던 거구나. 빌려줄 몸이 없이는 저녁이 없다라는 걸.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몸을 빌려주어야 저녁이 생긴다. 여기에서의 저녁은 말 그대로 저녁 식사, 먹을거리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내가 무언가를 내주어야 하는 것. 나를 내어주지 않으면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라는 것. 나를 내어주지 않으면 외롭게 지내야 돼요. 처음 자리에 길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건 아니다. 내가 내어주어야 다른 애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배추를 키워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얘기해 줍니다. 밑에 요거죠? 1번 한번 보러 갈까요? 돌려 말하기로 비판해요? 아니에요. 자연물, 배추 관찰한 거에서의 삶의 성찰. 내가 먼저 나를 내줘야겠구나? 괜찮지. 원경에서 근경? 아니야. 따지면 시간의 흐름. 화자를 작품 표면에 드러내요. 오케이. 주제에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내가 있어야, 우리라는 말이 있어야 공감하기 쉽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감각적 이미지를 다체적으로 제시해서 이상향에 대한 동경 아니죠. 답은 2번. 이건 재수조가 2번인 거지. 그쵸? 근데 문제 푸는 포인트는 그거라고요. 가 읽고 지워놓고 나머지에서 나 읽고 찾으라. 굳이
틀리고 맞고 틀리고 이 과정이 필요가 없다라고 나중에 오답 정리할 때 질문은 자, 나시 보러 갈게요. 나시 엄청 쉬워요. 속이 빈 떡갈나무에 벌레들이 산다. 그 속에 버섯 몸을 숨기고 깃들인다. 속이 긴 떡갈나무에는 버섯과 이끼가 산다. 그 속에 뿌리를 내고 꽃을 피운다. 속이 빈 떡갈나무에는 딱따구리가 산다. 뿌리로 갈고 곤충을 쪼아먹는다. 박쥐들이 산다. 거꾸로 매달려 잠잔다. 올빼미가 산다. 둥지 틀고 새끼를 간다. 오소리와 여우가 산다. 불을 펴고 집을 짓는다. 라면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핵심 단어는 누구예요? 속빈 떡갈나무. 여기에서는 뭐 벌레, 버섯, 이끼, 딱따구리, 박쥐, 올빼미 얘네들이 와서 살아요. 나는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내 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속빈 떡갈나무 한 그루에 속빈 밥을 먹고 속빈 노래 듣고 속빈 집에 들어 사는 모두들 때문에 여기에 모두는 전부 위에 밑줄근 애들이겠죠. 속이 빈 채 큰 바람에도 버틸 수 있고 가뭄에도 견디고 조금 처진 가지로 눈들도 싹 다 털어낼 수 있고 한 세월 잘 썩어내는 세상 모든 어미들 속. 속 좋은 떡갈나무는 아까 밑줄 그어놨던 애들의 누구?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를 주고 있는 거네요. 확인차 1에 2번 보러 가는 거지. 뭐 자연물, 속빈 떡갈나무 관찰하고 삶에 대해서 내 안을 비워내고 다른 애들을 받아들여줘야 되겠구나. 1번에 2번 딱 맞는 얘기지. 다 보러 갈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의고사 한 3번 봤나? 2번 봤나? 3번? 2번? 3번? 3번 봤지? 거기에도 생태학적, 생태주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요즘 이렇게 국어 만드는 아저씨들이 생태주의를 좀 주의 깊게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생태주의는 생명현상을 무슨 주의는 뭐지? 생태주의는 생명현상을 환경과 개체가 교류와 순환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관계만으로 인식한 거다. 사람, 떡갈나무, 배추, 오소리, 버섯, 이끼 다 그냥 한 세트야. 한 가족인 거죠. 생태주의의 이러한 관점은 인간과 자연, 분인과 전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위계를 부여했던 근대적 시각에 대하고 부상. 우리의 전통적 삶에서도 생태주의와 같은 관점은 익숙한 것이었다. 굿 설화에 있는 만물의 교류와 순환을 당연히 여기고 나눔을 생명활동의 근본으로 여겼다. 가에서는 누가 배추가 자기 겉잎을 나눠줬죠? 속빈 떡갈나무는 자기 자신을 내줬지. 천, 공, 허, 하늘, 비어있음, 허, 이것도 빌허자죠? 가짜 허. 같은 관념들에는 비움의 상태를 부재나 결핍이 아니라 생명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교류와 순환의 조건으로 인식한다. 나눔과 비움의 정신에는 모든 생명을 보살피며 조화롭게 성장하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 공생, 생명 중심의 윤리가 담겨져 있다. 어디에? 우리 전통적인 생태주의에서. 물론 조상님들이 생태주의라고 이름 붙여주지 않았겠지. 생태주의나 우리의 전통적 세계관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사실은 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시적 상상력의 본질과 서로 통하는 바가 있다.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시래요. 시. 상상력을 통해 이질적으로 보이는 사물이나 현상을 내적 연관을 지니는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시인은 개별 현상에 내재하는 본질이나 구체적 사실 속에 담긴 보편적 의미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개별 현상에서 보편적 의미를 끌어냅니다. 배추 얘기에서 보편적인 얘기, 떡갈나무 이야기에서 보편적인 무언가. 비유나 상징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 또한 개체 사이의 관계를 포착하고 사물이나 현상의 유사성에 주목하는 시적 상상력의 선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시적 상상력이 있어야 비유 상징을 쓸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적 상상력은 인간과 자연, 유기물과 무기물이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시각을 전문하여 기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생명체의 능동적인 교류와 수준을 형성해 줍니다. 이제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가를 바탕으로 가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네. 원래 또 다 풀고 있네. 배추가 다른 생명체의 아니야. 2번, 3번. 2, 3, 4번 세 문제. 1분 30초 드릴게요. 시작. 오케이. 2에 2, 3에 4, 4에 5. 확인할 거 있나요? 오케이. 다음 5번부터 9번. 저는 이런 지문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별에서 온 그대의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이 초신성 빵 폭발하면서 공부하고. 뒤에 문제 먼저 볼게요. 5번.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물어본 거예요? 주제로. 6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적 이해. 맞냐 틀리냐 문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포인트 되는 단어 몇 개만 체크할까요? 핵융합이 일어나면 핵융합이 활발하면 수명이 됩니다. 적색 거성은 백색 외성으로 되면서 질량이 증가한다.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압력이 발생한다. 내부 온도가 1000만 도씨에 이르면 탄소가 생성이 된다. 중심부의 수소 원자가 헬륨으로 바뀌면 별은 더 이상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 수소가 헬륨이 되면 에너지 방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이과 친구들은 이것만 봐도 다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로가 그런 빠지게 찾고 있는 거예요. 주계열성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 단계에 관련된 거 밑줄 그는 대치기. 얘네 읽고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8번 문제. 이런 문제를 의외로 어려워해요.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커지면 작아지면 커지고 작아지고 백색외성 적색외성 원시별에서 별 내부의 압력이 중력보다 비비비한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려면 어떤 압력이 더 커야 될까?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핵융합이 일어났다. 주계열성 중심부에 수소 원자가 소진되면 중심부는 수축하고 그 별의 크기는 커지고 작아지고 별의 표면 온도는 하락해서 어쩌고가 됩니다. 포인트는 어디예요? 백색 외성이 됩니다. 적색 거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 단어 뜻은 확인하셔야지. 하얀색 조만한 별. 외구할 때 외수하다의 그 외자예요. 적색, 빨간색인데 거성, 큰 별. 보기의 기억과 윗들의 기억과 보기, 니은을 이해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 긴 거를 읽고 기억 맞냐 틀리냐 찾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요 짧은 거 읽고 니은 맞냐 틀리냐 찾고 있을 거예요. 난 나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태양의 8배 이상의 질량을 가지는 별은 쉽게 생각하자. 무거운 별은. 무거운 별. 혹은 큰 별은 외부로부터 물질의 유입이 없어도 자체적인 중력에 의한 수축의 정도가 빨라서 내부의 온도가 매우 높이 올라간다. 요만한 애가 표면에서부터 중심으로 이끌려지려는 힘보다 이만한 애가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훨씬 더 커요. 그에 따라 가벼운 원소들을 압축하고 가열하여 무거운 원소로 바꾸는 핵융합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무거운 별은 중력에 의한 수축이 빠르기 때문에 핵융합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시간이 갈수록 중심부에는 철 원자가 쌓이는데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어쩌고 되고 마지막에 철이 되는데 철은 왜 안 써? 철은 안정적이라서 핵융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 원자가 핵융합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력에 저항할 수 있는 압력을 유지할 수 없어서 이 말은 뭐예요? 철 원자가 보다 중력이 더 커지게 되면 별은 붕괴하고 백색 외성 상태와 비슷해집니다. 별의 붕괴가 지속이 되면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을 해서 붕괴가 된다.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한다. 중성자가 된다. 압축이 된다. 중심 부위의 밀도가 원자 핵의 밀도와 비슷해지면서 반발력에 의해 폭발이 일어난다. 이것이 제2 추신성입니다. 괜찮나요? 네. 밑에 거 읽어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까지지 얘도 9번이요. 그러네요. 앞으로 넘어갈게요. 엄청나게 정보를 쏟아내는 지문이라서 예 개인적인 느낌에 정보 막 쏟아내는 지문이 그렇게 좋은 지문은 아니다 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나오는데 최초의 별은 은하가 탄생할 때 태어났겠지만 은하가 생성된 이후에도 수소 분자와 같은 기체 먼지 등으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로부터 계속 태어난다. 은하가 탄생할 때 최초의 별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성간 물질들로부터 별이 만들어집니다. 성간 물질은 그 구성 물질들 간의 중력에 의해 서서히 수축되고 움직이 되면서 성간 물질 수축하고 움직이 되면서 그로 인해 내부의 온도와 밀도가 상승하고 내부에서 외부로의 압력이 형성이 됩니다. 이 압력이 중력과 균형을 이루며 성간 물질은 원시별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뭐예요? 원시별의 탄생 과정. 원시별이 생성된 뒤에 그 내부의 온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별이 생성된 다음 내부의 온도가 높아져 수소 분자를 구성하던 수소 원자가 분리가 되고 소모된 에너지로 인해서 내부의 압력이 줄어듭니다. 무슨 과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끊어놓는 거지. 순서에 따라서. 진영씨 나 좀 봐줘봐요. 별이 생기죠. 원시별은 이로 인해 안정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왜 유지하지 못해? 내부 압력이 작아지는 거지. 외부의 힘이 더 커지고 주변의 물질들을 끌어들이면서 수축을 합니다. 말이 좋아 수축이지 외부에서 안으로 밀어넣는 압력이 커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원시별의 내부 온도가 1000만 도씨에 이르면 아까 본 것 같은데 1000만 도씨에 이르면 중심부의 수소 원자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이 일어난다. 내 기억에는 1000만 도씨 되면 뭐 탄소를 만드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였었던 것 같은데 그거 틀린 얘기지. 헬륨을 만드는 원시별은 생성된 지 5천만 년 이내에 핵융합에 의한 압력과 중력에 의한 수축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적으로 빛을 발하는 주계열성 단계로 진화합니다. 우리 요거에 관련된 거 밑줄 긋기로 하지 않았나? 주계열성 단계 뭐예요? 5천만 년 이내에 핵융합에 의한 압력과 중력에 의한 수축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 표면 온도가 높아
푸른빛이나 노란빛.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 단계에서 보낸다. 일생의 대부분.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높고 밝아. 근데 그만큼 에너지 소모량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 이해가 맞나? 그냥 숯불 한 봉지 이렇게 던져주면 애껴서 펴. 근데 숯불 해가지고 막 한 2,000봉다리 주면 한꺼번에 태워버려. 그래서 한 봉지 애껴서 태우는 애들이 오래 약하겠죠. 1,000봉지 해놓으면 금방 태워서 뜨겁기는 하겠지만 금방 없어질 때. 우리 주계열성 단계에 관련된 것들 한번 몇 개 지우러 갈까? 다 지울 거란 기대는 크게 있지는 않지만 7번에 1번 질량이 클수록 소모량이 크다. 맞죠? 중심부의 수소가 헬륨 원자로 바뀐다. 맞아요? 중심부의 원자가 헬륨으로 변하고 이러한 것들이 균형을 일으켜서 주계열성 단계로 가잖아요. 그 2번도 맞는 얘기지. 3번 별이 진화 과정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여기 대부분을 보낸다. 맞죠? 4번 원시별에서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나? 핵융합 반응이 끝난다고? 아닐걸요? 핵융합에 의한 압력과 중력에 의한 수축력이 균형을 이루려면 중력에 의한 수축력도 계속 일정하게 와야 되고 핵융합에 의한 압력도 일정하게 있어야지. 그러려면 핵융합 계속 안정적으로 발생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 4번 틀리겠지. 5번 별에서 압력과 수축력이 균형을 이룬다. 안정적으로 빛을 발한다. 나쁘지 않죠. 7번에 4번. 됐나요? 사실은 거저주는 문제예요. 왜냐면 네모의 뜻 물어보는 거 이 단락 내에서 해결됐던 거의 없거든요. 근데 기억나요? 기억 동그라미는 웬만하면 그 다음에 답이 있어. 기억 동그라미 문제에 17번. 기억 동그라미 기억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그거 웬만하면 그 단락에 있어요. 근데 기억 동그라미 들어갔는데 답 물어보지. 근데 그게 3점짜리야? 그 단락에 답 없어. 거의 그래요. 계속 읽을게요. 주기율성 단계. 사실은 이제 주기율성 단계에 대한 거 빨간색으로 계속 밑줄 그어야 되나? 이미 답을 찾았으니까 다시 원래 색깔로 돌아갈까요? 주기율성의 중심부에는 수소 원자가 모두 헬륨 원자로 바뀌면 수소가 헬륨이 되면 주기율성 단계는 끝난다. 다른 말로 이해하자면 수소가 없다. 주계열성 단계 끝이다. 이후 중심부에서는 핵융합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지만 아마 이 구절 때문에 10의 4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핵 주변의 껍질층에서는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 핵융합 과정에서의 방출된 에너지로 인해 별의 외부층이 팽창합니다. 중심부에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외부층에서는 계속 핵융합이 일어난다. 핵융합이 일어나면 이것이 중심에서 멀어진 이 껍데기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얘네들은 밖에서 얘를 누르는 힘이 없어. 중력이 땡기는 힘이 크게 작용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융합이 일어나면서 바깥에 있는 애들이 퍼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별이 커지. 외부층이 팽창합니다. 핵융합이 정지된 중심부가 중력에 의해 수축이 되면서 방출하는 열은 껍질층의 핵융합을 더욱 가속시킵니다. 핵융합이 정지되어 있다. 중력에 의해 수축을 한다. 그 열이 가속화시킨다. 점점 크기가 커진다. 열 에너지가 별 표면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서 표면 온도는 하락을 하고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간색 불이 제일 온도가 낮아요. 파란색 불이 온도가 제일 높아. 붉은색을 띠고 적색 거성이 된다. 간단하게 후려칠까?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면 별이 커지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적색 거성이 된다. 아까 8번이었나? 그 문제인데요. 자, 후려치는 거지.
어디가 있냐? 적색 거성의 중심부가 계속 수축해서 내부 온도가 1억 도를 넘으면 헬륨이 탄소가 됩니다. 핵융합이 시작이 되고요. 에너지로 인해 껍질에서도 폭발적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질량의 일부를 이루던 껍질이 날아가 버리고 이 껍질은 어떻게 지들끼리 막 찢고 먹고 싸우다가 안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이겠다 하고 튀어나가죠. 껍질이지만 빠져나가면 핵만 남고 핵은 아까 했잖아요. 이미 수소가 헬륨으로 다 변해버렸잖아. 핵융합이 안 돼. 에너지가 안 생겨. 하지만 작지만 밀도가 크고 탄소 원자가 풍부한 백색 외성이 됩니다. 8번 불러봅시다. 원시별에서 별 내부의 압력이 중력보다 어떻게 되면 별 내부의 압력이 중력보다 작아지면 별의 중심의 온도가 상승하고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주계열성에서 중심부의 수소 원자가 모두 소진이 되며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못하니까 수축을 하고 수축을 하면서 별의 크기가 커지지. 수축하는데 왜 커져요? 작아지지. 아니죠. 수축하지만 바깥에 있는 애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크기 자체는 커지고 별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하락하여서 온도가 내려가서 적색 거성. 그래서 8번의 답은 4.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다? 지금 다 읽고 문제 푸는 거 아니다. 그래서 문제 봐도 붙이고 처리를 하러 가시면 태양 질량의 3배 이하인 적색 거성으로부터 태양 질량의 3배 이하면 가벼운 별이에요. 백색 거성으로부터 적색 거성에서 진화한 백색 외성은 무거운 핵을 융합할 수 있을 만큼 중심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지만 백색 외성은 온도는 낮지만 고밀도로 압축되어 있어서 전자끼리죠. 전자끼리의 반발력에 의해 쭈그러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형태의 크기는 유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식어 에너지 방출 없이 조용히 일생을 마칩니다. 이와 달리 중요한 얘기는 뒤에겠네요. 태양 질량의 4에서 8배 정도의 질량을 가진 적색 거성으로부터는 또 다른 적색 거성과 쌍성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적색 거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쪽 근처에서는 적색 거성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서로의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된다고 쌍성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중력파 검출이 됐었던 게 이 쌍성 때문에 생긴 거죠. 이렇게 지들끼리 계속 놀다가 가까워져서 뭉쳐지고 뻥 터지면서 소멸하니까 그 중력이 사라져 중력이 사라지면서 파도가 생기고 중력파도 생기지. 중력파 검출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할 수 있었던 거 알아요? 그래.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알면 일을 받을걸?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 얘기하지 않겠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백색 외성이 적색 거성으로부터 물질들을 끌어들이고 질량이 한계점을 넘으면 중력이 전자에 의한 반발력을 이기고 그에 따라 원자의 붕괴가 일어난다. 내가 원자야. 여러분들 다 원자야. 어딘가에 여기에 강력한 중력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겠죠? 빨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나 붙어 있고 태균이 붙어 있고 기운이 붙어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중력이 엄청 세.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뭉개고 그냥 한 덩어리로 만들어. 원자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원자의 붕괴란 원자 내의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서 중성자가 되고 원자 내부의 빈 공간이 거의 없이 중성자로만 구성된 초고밀도가 됩니다.
중력에 의해 전자에 의한 반발력을 이루며 중력에 의해 원자의 붕괴가 일어나고 중성자가 되면서 초고밀도다. 이 같은 붕괴에 의해 별의 중심부에 밀도가 원자 핵의 밀도와 비슷해지며 중성자끼리 반발함으로 더 이상 압축은 불가능해집니다. 원자를 붕괴시켜서 중성자로 만들 수는 있는데 중성자를 붕괴시키지 못하나 봐요. 그 정도의 중력까지 안 가나 봐요. 오히려 물질을 강하게 튕겨내는 반발력이 발생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백색 외성은 대량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초신성으로 진화합니다. 제1초신성. 윗그래 표지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단락에 원시 별이 어떻게 생겨납니다. 어째저째 과정을 거쳐서 한 5천만 년 동안 잘 타다가 백색 뭐가 되고 뻥 터져서 별이 끝나요. 별의 운명, 별의 운명?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별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진영 씨가 5번 답 찾아줄 거예요. 뭐? 4번 천문 현상의 탐구 방법론, 별의 생성 원인과 결과. 천문 현상에 대한 탐구 방법. 천문 현상은 어떻게 탐구할 겁니까? 그 얘기지. 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얘기하잖아요. 5번 생성과 변화의 과학적 원리, 진화 과정을 중심. 그렇죠? 난 5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8번 했고요. 9번 했고요. 6번. 6번, 6번. 에이씨. 한 문제밖에 없네. 그냥 같이 합시다. 핵융합이 활발히 일어나 재료를 많이 쓰죠. 금방 그 재료 다 쓰지. 수명이 짧죠. 적색 거성은 고밀도의 백색 외성으로 진화하면서 진짜? 백색 외성이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지 않나? 아니 잠깐만. 적색 거성은 고밀도의 백색 외성으로 진화하면서 나쁘지 않죠. 이 여기에서 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해요? 껍데기 다 날아가죠. 질량이 줄어들죠. 3번 별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중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압력이 발생합니다. 나쁘지 않죠? 답은 3번. 천만도 C에 이르면 탄소가 아니라 헬륨이 생성이 되고요. 수소 원자가 모두 헬륨 원자로 바뀌면 안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고 내부는 하지만 표면에서는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니까 어쨌든 에너지를 방출하긴 하지. 그래서 틀리고 다음 페이지 9번. 9번 해야 되지. 9번. 아까 읽었었죠? 확인하러 갈게요. 기역과 니은은 모두 폭발전의 중심부에 다량의 철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 철 원자 포함하고 있는 거는 누구? 제2초신성. 니은만 포함하고 있죠? 네. 기역과 니은 모두 폭발전 중심부의 밀도가 원자 핵의 밀도와 비슷해집니다. 중심부의 밀도와 원자 핵의 밀도가 어디겠냐? 중심부의 밀도와 원자 핵의 밀도가 비슷해지는 거는 그 기역, 니은 둘 다 포함이 되죠. 답은 2번. 나머지 건 또 왜 틀린지 한번 보러 합시다. 기역은 니은과 달리 폭발 전에 중성자의 반발력에 의해 내부 붕괴, 내부가 붕괴되는 거는 누구? 둘 다지. 내부 붕괴되는 건 둘 다지. 폭발 전에 자신과 쌍성을 이루는 거. 쌍성 이야기 나온 거는 기억밖에 없었을걸요? 폭발 전에 원자 내에 빈 공간이 거의 없어지는 원자의 붕괴 과정. 원자의 붕괴 과정은 둘 다지. 그래서 답은 어디가 있어? 2번. 확인해 보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 이거 뭐지? 지방자치구나. 그래요.
찜찜하지만 그냥 얘하고 조금만 쉴게요. 우리 40분만 하실 수는 없잖아? 초등학교가 40분. 수업 시간이. 중학교 40분. 고등학교 50분. 그렇죠? 50분 정도는 길릴만 해요. 다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은 동훈이한테 물어봐야지. 여기 어디 위주일까? 1번에. 이쪽에 네. 뭐가 중요한 말일까? 괜찮아요. 변천 과정. 나쁘지 않죠? 시대에 따라서니까 가나 둘 다 통시적으로 쓰여져 있나? 2번에는요. 원리 속이라고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 고려에서 실현될 수 있었던 배경. 이 말이 맞는 말이라면 고려에 지방자치가 있었던 얘기겠네? 3번은요. 학자들의 견해. 뭐 인용이 있을 거라고 그러한 견해의 차이를 설명한다면 적어도 둘이서 생각이 달라요. 싸워야 되지. 4번에서는요. 전설 원리간의 충돌 원리간의 충돌, 사례 제시. 예시가 있다는 얘기고 5번에서는요. 이유들 열거 기본 원리 지지 이유 열거. 헌법적. 만약에 이게 맞는 말이라면 헌법 몇 조 몇 항 뭐 이런 거 정도는 또 얘기해줘야 되겠지. 이해 11번. 기억에서부터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오히려 저는 요 지문, 요 문제가 쉬우면서 까다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간에 추론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야 돼요. 가를 참고로 할 때 유향소와 경제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맞는 것 찾는 거네요. 자, 확인하러 갈게요. 고려 후기에는 전직 사신관이거나 향미 출신으로 향촌에 몸을 보이는 잠깐만. 오케이. 여기죠. 이거를 참고로 할 때 가 먼저 읽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지문이 이제 좀 생뚱맞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미리 문제 풀어봐서 어떻게 보면 뭐 억지로 짜맞추라는 느낌도 있으나 얘는 저 말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유향소와 경제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얘네들의 특징이 밑줄 있다가 그거 모르고 와야겠구나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 나의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OX 물어보는 문제죠.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기에 정부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를 재구성했습니다. 가나를 읽은 학생이 읽고 오란 얘기지. 이거는 일단 패스. 미리 잊지 마세요. 15번 어휘 문제였었나? 이건 어휘 문제가 아니라 뭐 문법 문제였었지. 나쁘지 않은데 15번 문제는 그냥 한번 풀어볼까요? 앞으로 오세요. A 여기 있어요. 나의 둘째 줄. 오늘날 지방자치와 분권의 기본 원리에 보충성의 원리를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효율성에 있다. 여기 있다. 나의 A는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여 서술어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B는 혼자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부터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 용언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B는 어디 있어요? B. 규정하고 있다. 말 되게 어렵게 하네. 효율성이 있다에 있다는 본용언이고 밑에에 있다는 보조용언이라는 이야기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본 어디가 있냐 본용어는 생략 안 되고 보조용어는 생략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냥 A와 유사한 것 생략할 수 없는 애들 찾으면 되지. 빼고서 말 만들어.
새로 일할 사람은 성실하다. 괜찮아. 그렇죠? 그는 지금까지 아픔을 잘 견뎠다. 일을 마치니 기분이 상쾌해졌다. 이게 없어도 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괜찮아. 장사꾼들 사이에 시비가 오는지 소란스러웠다. 안 돼. 얘는 살아있어야 돼. 요거가. 그래서 답은 5번이지. 괜찮습니다. 앞으로 넘어왔어. 잡스러운 유형 같은 건데요. 뒤에 거 먼저 읽어보기로 했었으니까 우리 그냥 한번 기분상 못해. 읽어보죠. 오늘날 지방자치와 분권의 기본 원리인 보충성의 원리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효율성입니다. 보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을 했고 보충성의 원리는 무엇 때문에 효율성에 기반합니다. 효율성에 기반한 보충성의 원리로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정부의 중앙 관료들은 지방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세세히 알지 못하여 지방 주민의 복지에 관련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은 지방의 일을 잘 몰라요. 우리 역사에서 지방자치가 일찍이 고려시대에 엄청난데 고려시대에 태동했다라고 하나 그 점에서 고려의 지방자치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고려는 지방자치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향리와 사신관 모두 호족 세력에서 선출이 되었으나 그 결정은 중앙에서 내렸으며 느낌상 이거네. 지방에서의 힘 있는 가문이나 집단에서 향리 사신관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임명하고 싶지만 누구의? 중앙의 허락이 내려져야 되니까 진정한 지방자치는 아니라. 자치 조직인 관반조차 백성이 스스로 조직한 게 아니라 호족 세력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한계. 지방자치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인 개인의 우선성을 보장할 때 비로소 보충성의 원리가 충족이 되는데 개인의 우선성을 보장해야 보충성의 원리가 충족이 되는데 고려에서는 요게 안 됐다라는 거죠. 현대의 지방자치가 고려의 지방자치와 다른 점은 이제 무슨 얘기할 거야? 현대의 지방자치에 대해 얘기할 거네요. 주민투표와 주민 참여의 바탕을 둔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이념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리 역시 자연 발생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인위적인 것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의 원리와 떨어질 수가 없다. 국민 보충성의 원리, 국민주권 세트다. 이와 관련하여 토크빌은 인용했네. 자치단체와 자유의 관계는 학교와 학문과의 관계다. 무슨 말이야? 자치단체와 자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개인들이 참여하는 지방정부 없이는 자유의 정신을 배울 수도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도 없다라는 거다. 자치단체는 뭐? 지방에 있는 개인들이 참여해야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지방자치는 결국 기능과 권한의 배분을 통해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날의 지방자치 제도는 행정제도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제도이기도 합니다. 행정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겁니다. 정치제도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이 쉽게 얘기하면 법 만들. 헌법 118조 2항에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선거로 선출한다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곳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헌법은 지방자치를 정치제도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요거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정치제도, 선거를 통해서 뽑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법을 만들 수 있다. 물론 법은 아니지.
헌법 117조 1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서의 제정한 법률에 위임 없이 중앙에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자치 입법권을 가진다. 저 자치 입법권이 어떻게 달라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나 크기가 달라. 우리나라 땅을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놓거든요.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것들이 규정은 있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땅이 이만큼이면 건물은 뭐 그 땅의 몇 퍼센트부터 뭐 50에서 70%. 요거는 지들이 정한 범위였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아래에 있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자기 통치를 위해 조직한 정치단체임을 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나요? 나만 읽었으니까요. 나 지방자치 원리가 시대에 따라 변천해 온 과정. 나의 시대의 변천 얘기 없죠? 얘는 모르고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와 뭐 보충성의 원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뭐 내가 스스로 뽑는 거 사람들 충돌을 얻어 충돌을 이야기한 건 아니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지지하는 이유를 열거하고 지지합니다. 딱히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러한 원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지. 10번 문제는 안타까운데 가만히 풀 수 있었어. 괜히 거꾸로 읽었나? 어디가 있는데 13번 보러 갈게요. 지방의회의 조례는 중앙에서 제정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아닐걸? 위임 없이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는 거지. 토크비에 자유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나쁘지 않죠. 얘하고 얘는 학교와 뭐 자유교육이 관계다 했으니까요. 정치제도로서의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국가, 행정제도로서의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셈이다. 나쁘지 않죠. 118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조직한 정치단체, 그렇지. 지역주민이 뽑은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보충성의 원리를 따르려면 인위적으로 조직된 것보다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나쁘지 않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는 거니까.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거 보기 14번 되고요. 다 읽고 우리 조금만 쉴 거예요. 에어컨 꺼달라고? 조금 줄여만 드릴게. 제일 약하게. 행정제도로서의 지방자치는 지방의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관여를 받지 않고 일정한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자치로서의 지방자치 개념. 자연 발생적이고 기초적인 단체가 인위적이고 광역적인 것보다 우선해야 하며 후자는 전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리를 따릅니다. 안산시 혼자 단독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중앙정부 니네가 좀 나서줘라. 보충해줘라. 이러한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는 고려시대에도 발견이 됐습니다. 신라말 각 지방에서 부를 축적한 호족은 중앙의 가혹한 정치에 시달리는 백성과 연대해서 당대의 신분제인 골품제를 타파하고 향촌사회를 이끌었습니다. 부를 축적한 호족이 시골을 이끌었습니다. 지방. 이 과정에서 호족의 주도하에 관반이라는 지역 자치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 조직은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된 상태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반은 누구에 의해서 호족이 만들었고 굉장한 자율성이 있습니다. 후삼국 통일한 고려는 큰 규모의 행정구역인 주현과 작은 규모의 행정구역인 소편으로 행정체계를 정비하면서 호족을 향리직제라는 국가 행정조직의 틀 속에 편입시켰는데
너네 지방에서 엄청 힘 있는 건 알지만 내가 짱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내 밑으로 들어와. 일단 와서 여기 앉아 있어. 이런 느낌. 호종의 지방 재배를 인정하면서 중앙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아, 왜 싫은데? 아, 일단 오라고. 내 말은 들어야 돼. 아, 뭐? 알았어. 거의 네 땅인 거 인정해 줄게. 근데 내 말은 좀 들어줘야 돼. 이 얘기죠. 지방의 일을 돌보던 향리는 대부분 호족 출신이었고 지방 출신. 향리들의 수장인 호장은 국가행정조직의 지방관청인 읍사에서 근무를 했었다. 그 동네 니네 마음대로 해. 오케이? 근데 너네 중에 짱이 누구야? 저요. 일단 너 근무지는 여기야. 라고 해서 내 밑에 관리를 주는 거지. 어때요? 지방자치의 권한도 주면서 중앙에서 통제하겠다는 거지. 고려엔 지방에 연고가 없는 지방관을 주현으로 파견을 해서 향리들을 감독하게 했지만 향리의 지배력이 크게 약화된 것은 아니었었다. 고려 땅덩어리 주현 이렇게 크게 얘를 주현으로 나눠 놓은 거라고 합시다. 물론 이제 여기 조만한 지역들은 속현이겠지. 중앙정부에서 여기로 누구를 내려보내? 지방관을 내려보내는데 경상도 출신 말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왜 왔을까? 비경상도 출신 경상도 통제하러 온 거지. 근데 통제가 다 빡빡하게 되나? 아니요.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지 않았어. 향리들이 읍사의 주요직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었고 호장이 호족의 가문에서 세습되었던 걸 보면 향리가 강한 권한으로 지방을 자율적으로 지배했음을 알 수가 있다. 관리하러 서울에서 내려는 왔지만 얘네들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지배권은 유지. 특히 지방관은 주현에만 파괴되었기 때문에 속현의 향리들은 독립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경상도에 한 명, 경기도에 한 명 보냈는데 안산시, 지금으로 따지면 안산시, 수원시, 안양시에는 보내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만약에 내가 있는 수원은 뭐 그럭저럭 통제가 되겠지만 안산, 안양, 저기 경기도, 포천 여기까지는 통제가 빡빡하게는 안 되지. 고려는 지방관과 향미 사이에 빚어지는 갈등의 소습이나 속현에 대한 지배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 않겠어요? 통제하러 왔는데 말을 안 들어. 이렇게. 그렇다고 얘가 어떻게 족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저것들은 뭐 내가 뭐가 할만하면 왜 이렇게 잔소리야? 싸우겠지. 그래서 속현과 주현 모두의 호족 출신이면서 중앙의 관료를 맡고 있었던 인물을 출신 지역에 사신관이라는 관직을 이름을 주고 파견을 했어. 너 여기에 너 여기 사신관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 출신. 지방 세력을 감독하여 지방에 대한 중앙의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지방 자치의 성격을 띠기도 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여기 출신이니까 자기들 동네에 유리한 식으로 일을 하겠죠. 사신관은 향촌 사회에서 종주인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종주인민이란 근본이라는 의미면서 지역을 통솔한다는 것이다. 사신관의 핵심은 뭐다? 종주인민. 지역을 통솔한다. 사신관의 선출은 지방에서 상경하여 지방관의 연락사무를 담당했던 향리 출신인 기인이나 여기 출신 백성의 추천에 의존했고 이 동네 사람들 누구 추천하겠어? 자기 지역 사람 추천하겠지. 어디가 있냐? 향리와 지방관 사이에 마찰이 생겼을 때 향리들은 사신관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중앙에 전달하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중앙에서 파견했지만 그냥 지방 편이야. 지방 출신의 지방 편이지. 이들 사신관의 존재는 고려와 지방 세력의 자율적 지배를 존중하는 가운데 보충성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충성의 원리 뭔데?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어려운 것만 좀 도와줘. 어려운 것만 우리는 우리가 할게. 자치권 인정해 줬죠? 어려운 거는 좀 도와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완전 보충성의 원리지. 그렇지. 문제 보러 갈게요. 10번에
답 2번, 3번 둘 중에 하나였었죠? 10번의 답 몇 번이에요? 2번밖에 없죠?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 보충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가 고려내서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11번 보러 가요. 11번. 확인하면 되겠죠. 아, 얘네들은 확인해야지. 자, 앞에 지문 보면서 확인할게요. 기업 누구예요? 기업. 관반. 관반은 뭐예요? 호족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지방자치죠. 관반에 속했던 사람. 관반에 속했던 사람. 다른 말로 불까? 뭐라고? 지방 출신. 지방 출신은 니은, 향리나 리을 누구야? 사신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향리 어디서 뽑아? 그 동네에서 뽑죠? 사신관은요? 그 동네 출신 보내는 거지. 1번 맞지? 2번 디귿. 지방관이 없는 곳이면 지방관이 없는 곳 어딘데? 지방관은 어디에만 보내요? 땅덩어리를 주현과 속현으로 나눠놨는데 주현에만 보냈지. 지방관이 없는 곳. 속현에서는 지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누구? 지역 그 지역 지방 사람 니은 향리가 했었을 것이다. 그렇지. 3번 리을 누구야? 사신과는 니은과 디귿 니은 향리와 디귿 지방 간의 갈등을 해소할 것입니다. 나쁘진 않죠. 향리는 지역 출신 얘는요 중앙에서 내려온 그 연고지 없는 사람 얘네들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향리가 요 사이의 갈등을 사신관한테 이야기해서 조정합니다라고 했었으니까 3번도 맞지. 4번 향리가 지방의 의견을 모아 중앙에 전달할 때는 리을 사신관을 통했을 것이다. 맞는 얘기지. 틀린 건 5번이겠는데요. 디귿. 디귿 누구였지? 지방관. 지방관을 특정 지역에서 맡았던 사람이 나중에 다른 지역의 리을 사신관이 될 가능성은 없었을 것이다. 얘는요.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보내죠. 얘는 그 지역 출신으로 보내지. 한 번 이거 하면 이해 못하나?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2, 3년은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동네에 가서 지방관으로 일해. 그리고 그 2년, 3년 마치고 난 다음에 중앙관에 와서 빈동대리고 있었더니 야, 너 고향 가고 싶지 않냐? 네. 그러면 너 원래 있었던 그 지역에 사신관으로 가지 않을래? 네. 괜찮죠. 그러니까 5번 틀리지. 보낼 수 있었지. 됐고 12번, 14번 두 문제 푸는데 2분만 드릴 거예요. 12, 14번 시작. 12, 14번
야호! 좀 더 드려볼까요? 씨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나? 본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궁금해서인데. 재밌으면 같이. 개인적으로 롯데라는 기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모르시니까. 야구가 꼴통이니까. 정말 그게 다야. 어? 롯데요? 학생이니까 내가 롯데야? 라고 물어본 거지. 몰라요? 파이팅. 좋아하실 거예요. 2000년 중후반 때 내가 팬인 그 양반이 엄청 폐악질했거든. 그 이후로 내가 좋아해요. 저 뒤끝 되게 쩔죠? 미국에서도 그렇다. 사람 모였을 때 야구 얘기랑 정치 얘기랑 무조건 싸움. 기본적으로는 얘기하면 안 돼요. 싸움 안 나니까. 뭔 얘기지? 아예 개인적으로는 그 롯데랑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걔네 물 파는 거 보면은 진짜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겠더라. 라벨 없애고 그 생수통에 라벨 없애고 뚜껑에 맞게 좋고 그런 식으로 배기를 줄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뭐 거창한 환경주의자는 아니지만 생수 살균이 있으면 껍데기 비닐랑 붙어있고 맛있어서 개인적인 거. 답 맞춰볼게요. 12번에 3번, 14에 3번. 확인할 거 있을까? 오케이. 다음 페이지. 16번에서의 20번까지에서는 저기 누구냐? 수공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고요. 이 지문은 어디서든 많이 나왔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의상문답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라서 16에서 20번 문제는 나쁘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20 이렇게 해놓으면 또 일관성이 없지? 오케이.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나만 설명하고 16에서 20번 정말 제가 중간에 풀고 싶은 거 참으면서 문제 여러분들한테 다 양보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고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